안녕하세요. 저는 서영기 작가입니다. 광주에서 주로 페인팅을 하고 있어요. 요즘은 광주를 돌아다니며 발견한 이상한 장면들을 그림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뭔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장면들. 살다 보면 가끔씩 기시감이 들 때가 있잖아요.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거나 이상한 기분이 드는 그런 상황들 말이에요. 제 마음을 붙잡는 이미지들을 포착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들이에요. 하얀 빈 캔버스를 마주하면 자주 멍해져요. 순간순간 뭘 어떻게 그릴까 기대가 되었다가도 갑자기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 뭔가 잘 안 풀리면 밖에 나가서 걸으면서 사진을 찍곤 합니다. 같이 한번 나가보실래요? 주로 작업실 주변을 많이 돌아다니는데, 작업실이 대인시장에 있다 보니 흥미로운 장면들을 많이 보게 돼요. 제 작업 중에 마음의 축, 블루그레이, 바라 같은 작업들이 시장에서 발견한 장면들을 그린 그림이에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많이 조용한 상태예요. 코로나 전에는 야시장을 하면 사람이 정말 많이 왔거든요. 맛있는 음식과 공연, 그리고 전시를 보러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대인시장이에요. 이번 11월에는 2년 만에 야시장을 한다고 하니까 기대가 많이 돼요. 2000년대 초에는 시장 분위기가 많이 다운되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술가들의 활동과 예술 야시장을 통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어요. 아쉬운 건 경기가 좋아지면서 시장 건물들의 월세가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작가들이 작업실을 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작가들이 예전만큼 많진 않아요. 대인시장이 알고 보면 광주의 대형공간의 시발점인 곳이에요. 2008년? 아마도 그때쯤 매개공간 미나리가 시장 건너편 계림주차장 자리에 처음 생겼고, 이후로 밑에 우브로가 시장 안에 공간을 오픈했어요. 2012년쯤까지가 시장에서 예술가들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이지 않았나 싶어요. 많은 작가들이 오갔고 다양한 이야기가 생겨났고, 2012년 비엔날레는 대인시장을 거점으로 이루어지기도 했었어요. 이후로 광주의 대형 공간이 점점 생겨났고, 지금 많이들 알고 있는 바림, 다오라, 뽕뽕브릿지, 오버랩, 호랑가시나무 창작소가 대표적인 공간이에요. 제 생각엔 미나리에서 밑에 우그로까지가 1세대 대형 공간으로 생각이 되고, 바림, 다오라, 뽕뽕브릿지, 오버랩, 호랑가시나무 창작소가 2세대이지 않나 싶어요. 요즘엔 3세대에 해당하는 산수살이나 DDF 같은 새로운 공간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에 오면 이 대형 공간들을 꼭 들려보길 추천드립니다. 시립미술관의 레지던시는 광주의 작가들에게는 특별함이 있어요. 저도 이조음 작가와 마찬가지로 양산동 창작 스튜디오 입주 작가였는데, 대학 졸업 후에 작가로서 살아갈 때 레지던시의 경험은 작업에 큰 동력이 되어주기도 하고, 새로운 시도를 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광주의 청년 작가를 지원하는 큰 역할을 하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럼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제 레지던시에 입주한 이조음 작가를 한번 만나볼까 해요. 이조음 작가는 2010년에 시립미술관 양산동 창작 스튜디오 5기 입주 작가였고, 이어 광주문화재단의 미디어 레지던시,
그리고 올해 국제 레지던시에 입주해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좀 덕을 좀 본 세대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지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딱 졸업할 때가 이제 광주가 이제 젊은 작가들을 키워야 된다라는 일종의 어떤 의무감이 있었어. 약간 책무가 있었지 그때 우리 당시. 학부 때부터 청년 그래, 작가, 맞아. 청년 작가, 영 아티스트 그게 확 붐이긴 했지. 그렇지. 젊은 작가를 지원하는 게 관에서도 많았고 의외로 또 이런 그런 데서도 많았어. 그냥 그 갤러리라고 말하기는 애매한데 민간에서도 많이 했었지. 그래 민간에서도 했었지. 그런 어떤 민간 지원 같은 것이 많이 빠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있었던 부분이 이제 대학문관의 역할들인 것 같아. 왜냐면 일단 밑에 호구로가 우리한테는 밑에 호구로가 제일 컸던 것 같고 그걸 바탕으로 밑에 호구로에서 어떤 운영이나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또 그 다음 대학 공간을 만들기도 했고 그때 당시에는 돈이 가장 컸거든. 그러니까 돈이 있냐 없냐가 뭐 작업을 내가 계속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 어떤 계기와 동기와 맞아. 어떤 그리고 또 일말의 그 연대감 분명한 거 이제 젊은 사람들도 작가가 될 수 있다라는 어느 정도의 사회적 용인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고 우리들도 뭔가 작업 활동을 할 수 있구나라는 어느 정도의 그 계속적인 뭐라고 해야 되지 사회적인 그 확인을 좀씩 받았다고 해야 되나 어찌 됐건 전시를 할 수 있었으니까. 그렇지. 광주에는 비엔날레와 ACC라는 국제적인 공간이 있죠. 광주 비엔날레는 세계 5대 비엔날레에 뽑힌 적도 있을 정도로 너무나 유명하고 ACC는 국가 차원에서 현대예술을 다루기 위해 만들어진 엄청난 공간이에요. 두 공간은 검색해 보시면 정보가 아주 많으니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단 광주에 오시면 무조건 가게 될 거예요. 대학생 때부터 다니던 곳인데 이곳의 볶음밥과 칼국수는 여전히 맛있네요. 광주엔 맛있는 식당이 아주 많으니 광주에 오시면 식도락 여행은 무조건 해야 합니다. 발산마을을 소개 안 할 수 없는데 여기는 저 건너편에 보이는 방직 공장에 다니기 위해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이루어진 마을이라고 해요. 형편이 넉넉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생겨난 곳이라 지금도 흐름한 곳이 많이 남아있어요. 저쪽 아파트 들어선 곳도 원래는 발산마을이었어요. 사실 어렸을 때 저쪽 동네에 살았던 적이 있는데 전에 한
20여 년 만에 발산마을에 와서 살았던 곳을 찾아보려 했는데 저렇게 변했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아쉬워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의 발산마을은 많은 변화를 거치는 중이에요. 예술가들과 여러 컨텐츠들이 함께 버무려지는 중이라서 몇 년 후에는 어떤 모습일지 참 궁금해요. 지금 뽕뽕브릿지를 가보려 해요. 뽕뽕브릿지에서 유지현 작가가 개인 전중인데 전시를 보면서 공간도 소개해볼까 합니다. 여기가 뽕뽕브릿지예요. 뽕뽕브릿지는 2015년에 신효윤 작가가 처음 만든 공간이고 지금까지 여러 방식으로 운영 및 교류를 해왔어요. 최근에는 일본 코가네초와 교류 전시를 했는데 이전에는 작가가 직접 오갔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서 각 지역의 작가들이 다른 지역의 작가의 아이디어를 실현시켜서 전시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행했어요. 코로나 시대에 이루어진 전시의 대안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림은 2014년에 지금의 맞은편 고시원 건물에서 처음 오픈을 했어요. 고시원의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는 공간이 특징이었는데 바림의 로고를 보면 알 수 있죠. 지금 올라와 있는 이곳은 바림 옥상입니다. 여기 옥상에서 저 옆 건물 창문을 보고 작업을 하게 된 게 어떤 가능성이라는 작업이에요. 바림은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공간이에요. 바림의 여러 프로젝트에도 참여했었고 지금 저를 찍고 있는 원재 감독님을 만난 것도 16mm 아날로그 필름 레지던시였잖아요. 정말 다양하고 경계 없는 예술. 제가 생각하는 바림은 사회에서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예술의 가정으로 가져와서 보여주는 광주에서 가장 컨템포러리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작년과 올해에 제로의 예술 프로젝트가 있었고 곧 새로운 무언가를 한다고 하니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카이브가 아주 잘 되어 있으니 꼭 접속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래요. 여기 자리가 원래 제가 가장 좋아하던 카페 보통의 날에 있던 곳인데 올해 7월에 문을 닫았어요. 작지만 특별한 저의 애착 공간이었는데 문 닫는 날에 너무 아쉬워서 눈물이 날 뻔한 거 있죠. 음료를 가지고 여기 폴리에 앉아서 몇 시간이고 멍하니 있곤 했었어요. 하루를 정리하기에 안성맞춤이었는데 오늘은 옆 카페에서 사온 커피로 대신하죠. 앞서 소개한 공간들 외에도 광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형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더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이만 작업실로 돌아가서 그림을 그려야겠습니다. 다음엔 직접 만날 수 있기를 바랄게요.